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국어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볼 큰뜻 국어의 장진호라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4주간 문법 강의 20강을 찍을 계획입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 다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OT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강부터 4강까지는 의문에 대한 걸 배울 계획입니다. 의문이 무엇이냐? 의문, 음과 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주로 음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 3강, 4강에서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울 계획입니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밥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국밥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의문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종류로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그리고 하나의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 그리고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다른 하나가 되는 축약,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의문이 새로 생기는 첨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배워볼 계획입니다. 자, 의문이 끝나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단어가 되겠죠. 자, 단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강부터 9강까지는 단어의 분류인 품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품사가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자, 품사는 사실은 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기라는 분이 만드셨다. 그래서 형기의 품사라고 모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형기라는 분이 만드신 게 아니라 품사를 나누는,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형, 태, 그리고 기, 능,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의, 미를 가지고 우리가 품사를 나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품사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품사라고 하지 마시고 품사 누가 만들었지? 형기라는 분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형기의 품사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여러분의 기본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5강에서는 일단 품사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6강부터는 품사 중에서 체언. 체언에는 혹시 뭐가 있는지 잠깐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에는 저희가 아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이것을 대신 나타내주는 이, 그, 저 같은 대명사, 그리고 순서나 수량을 나타내주는 수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독립어는 별게 없기 때문에 체언과 같이 묶어놨습니다. 독립어에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감탄사 하나가 있습니다. 와, 헐, 흠이,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7강에서는 저희가 관계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관계언이란 문장에서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가,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가, 을, 를, 이런 격조사들이 대표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단어가 끝나면 문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언에는 2개가 있죠. 저희가 사실은 또 용언을 그냥 용언이라고 하지 말고 화를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용언들은 전부 다 활용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 먹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 라고 하면 형태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먹다, 먹었다, 그리고 먹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언에는
동사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수식어에는 역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형사라는 것과 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부사라는 분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해줍니다. 수식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꾸며준다는 말이겠죠. 신발은 신발인데 새 신발. 예쁘긴 예쁜데 정말 예쁘다. 이런 새나 정말 같은 것들이 수식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5강부터 9강까지는 단어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0강부터 12강까지는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선 저희가 제일 앞에서 1강에서 의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의문이 있다면 여기에는 형태소라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형태소라는 건 의문과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의문이라는 거 아까 전에 주로 뭐를 얘기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음과 모음을 주로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물, 불, 하나의 자음만 다르지만 뭐가 바뀌죠? 그렇죠. 뜻이 바뀌죠. 의미가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왜 얘기하느냐. 바로 지금 들어가는 형태소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형태소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은 여러분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고,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꼭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자, 형태소의 종류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10강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어라는 것은 형태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단일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단어의 형성 중에 복합어. 단일어는 형태소가 하나, 어근이 하나만 갖고 있다면은 복합어는 형태소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그 종류로는 파생어와 합성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11강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강에서는 단어의 의미 관계, 대표적으로 반이어, 그리고 동음이어, 다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단어의 표기는 저희가 아는 로마자 표기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들이 만나면은 이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볼 겁니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으로는 주성분, 그리고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알아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소 단위에 대해서 2개를 배웠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절이라는 겁니다. 어절이 무엇이냐? 어절이란,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꺼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장 성분의 문장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절이라고 하면은 철수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절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중학교에서 문제를 좀 풀어봤다면 이런 띄어쓰기의 단위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절,
즉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주죠,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절입니다. 고급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라고. 자, 알겠죠? 그러면 13강에서는 문장 성분 중 주 성분, 즉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입니다. 주 성분 중에서도 주어와 함께 보어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주어와 보어. 주어 알죠? 아까 전에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해서 철수가로 되는 그런 것들이 주어가 되겠죠. 자, 보어에 대해서는 이때 13강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서는 역시나 주 성분 중에서 목적어는 하나 쓰겠습니다. 을과 르이 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쉽죠? 자, 그리고 서술어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성분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품사 중에서도 관형사, 부사라는 게 기억이 납니까? 자, 그거는 품사, 즉 단어의 갈래 중 하나고, 이거는 문장 성분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형어와 부사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독립 성분 중에서 독립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문장 중에서도 문장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그를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혼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 아는 문장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절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17강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종결 표현, 그쵸? 말의 끝부분에 있는, 어떻게 끝내느냐? 나 밥 먹었어. 이런 건 평소문이겠죠. 밥 먹었어? 이거는 의문문이겠죠. 밥 먹었어? 이런 거는 감탄문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고,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그리고 객체, 그리고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는 주로 문장에서의 당연히 주어를 높여주는, 객체는 문장에서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줍니다. 상대는 나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을 높이는 걸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 표현도 여러분 알죠?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 뭡니까? 그렇죠. 과거가 되겠죠.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뭡니까? 현재죠. 나는 내일 밥을 먹겠다. 그렇죠. 미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저희가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부정 표현이라는 거는, 아, 나 밥 오늘 안 먹었어. 이건 뭡니까? 그렇죠.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나의 의지 부정인 안 부정문과, 아, 나 오늘 못 먹었어 밥.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한,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상황 때문에 먹지 못한 이런 못 부정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피동표현과 마지막 사동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20강인데요. 피동표현, 사동표현 다들 좀 헷갈려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자, 피동표현이란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 총을 팍 맞았습니다. 뭐가 날까요? 그렇죠. 피가 나죠. 피동표현이란 당하는 표현을 피동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피를 하나 그려볼게요. 내가 당하는 표현입니다. 당하는 표현. 자,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네가 사, 거기 있는 고기 네가 사, 오늘 돼지고기 네가 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구에게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동 표현이라는 건 시키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주간 진행할 20강에 대한 안내 강의였습니다. 지금 20강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이미 이 강의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다면은
틀을 하나 잡아두고 거기에 살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시다면 종이를 꺼내놓고 제가 1강부터 20강까지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리고 또한 각 강의당 가볍게 제가 필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써주신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